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지도는 실시간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군사위성 데이터가 전송한 2025년 12월 13일의 전장 상황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국경지대에서 감지된 열상 폭발 데이터와 교전 신호는 감소하기는커녕 무려 7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적 충돌의 범위를 넘어선 수치이며 현장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가장 기이한 현상은 바로 주간과 야간에 따라 국경의 주인이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태국 공군의 압도적인 화력 지원을 등에 업은 태국 지상군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주요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숲을 덮는 순간 그 깃발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캄보디아군의 통제권이 부활합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듯한 이 기묘한 전황은 현대 전차와 전투기를 앞세운 정규군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21세기형 비대칭 전쟁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태국이 전투기 한 대조차 띄우지 못하는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분쟁 초기 태국 군부의 전략은 매우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개전 초기부터 주력 전투기인 F-16 파이팅 펠콘과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를 전장에 투입하며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땅을 지배한다는 것은 현대전의 불문율과도 같습니다. 태국 공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조기 경보기는 캄보디아군의 모든 지상 움직임을 포착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은 하루 평균 수십 회의 소티를 기록하며 국경 120km 구간에 걸쳐 맹렬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F-16에서 투하되는 레이저 유도 폭탄 GBU 계열의 정밀 타격은 오차 범위 3m 이내의 정확도를 자랑하며 캄보디아군의 추정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캄보디아군의 지휘소와 보급로 그리고 포병 진지는 이미 지도상에서 지워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국군이 수만 달러짜리 스마트 폭탄을 투하해 파괴한 것은 텅 빈 헛간이거나 캄보디아군이 교묘하게 위장해 놓은 가짜 진지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장의 환경과 캄보디아군의 대응 방식이 태국군이 상정한 시나리오와 완전히 달랐다는 점에 있습니다. 태국 공군의 최신형 타겟팅 포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빽빽하게 우거진 열대 우림의 3중 캐노피 아래 숨겨진 여론을 완벽하게 식별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캄보디아군은 이러한 첨단 장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병력 이동이나 차량 행렬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공습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3명에서 5명 단위의 극소수 팀으로 쪼개져 정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그곳은 그저 평온한 숲일 뿐이었지만 그 숲의 바닥에서는 치명적인 매복 공격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태국군은 파리를 잡기 위해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망치가 내려칠 때마다 땅은 파이고 나무는 쓰러졌지만 정작 잡아야 할 파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공격 방식은 태국군의 군수 지원 능력에 심각한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중폭격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상군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공군의 지원 사격을 믿고 진입한 태국 기계화 부대는 캄보디아 국경의 험준한 지형과 진흙탕 속에서 기동력을 상실했습니다. 태국 육군의 주력 전차들은 좁은 산길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표적이 되었고 이는 캄보디아 대전차조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폭격으로 인해 지형이 바뀌고 도로가 끊기면서 태국군의 보급 트럭들이 전방 부대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소보다 3배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오토바이와 소형 짐수레 그리고 인력을 이용한 개미 수송 작전으로 끊임없이 탄약과 식량을 나르며 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 병사들 사이에서는 낮에는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밤이 되면 숲 전체가 적으로 변한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새도록 숲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와 간헐적인 저격으로 인해 극도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간인 피해와 관련된 국제 여론의 악화입니다. 태국 공군의 정밀 타격이 빗나가거나
캄보디아군이 민간인 거주구역 근처에 진지를 구축하는 탓에 국경 마을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국군이 발사한 포탄이 학교나 시장에 떨어지는 장면들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면서 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군사작전의 범위를 제한하고 현장 지휘관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태국 군부는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단기간에 무력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개전 72시간이 지난 지금 전선은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졌고 태국군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국경 검문소 반경수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광활한 국경지대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거나 캄보디아 유격대들이 활개치는 해방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군부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태국 군부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잃을 것이 없는 도전자 입장에서 시간을 끌수록 유리해지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면전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태국군에게 출혈을 강요하고 전쟁 비용을 늘려 태국 내부에서 전쟁 반대 여론이 들끓게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국 공군의 F-16이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르고 있지만 그 아래 땅 밑에서는 태국군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웹은 단순한 자연지형이 아니라 캄보디아군이 지난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회심의 일격입니다. 그리고 그 셈의 실체는 바로 하늘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지하 터널 네트워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군의 첨단 센서를 무력화시키고 전장의 판도를 뒤집은 캄보디아군의 보이지 않는 요새, 그 지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태국 공군의 최첨단 레이더와 열상 감지 장비가 캄보디아군을 포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지상이 아닌 지하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은 지난 10년 동안 국경 분쟁 지역의 주요 고지와 숲속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참호 수준이 아니라 생활과 이동 그리고 작전 지휘가 가능한 하나의 거대한 지하 요새에 가깝습니다. 두터운 흙과 안반으로 덮인 이 지하 시설은 F-16이 투하하는 폭탄의 충격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발산되는 열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열상 감지 드론의 눈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태국 공군기가 머리 위를 선회할 때 캄보디아 병사들은 지하 3m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폭격이 멈추고 태국 지상군이 폐허가 된 진지를 점령하러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예상치 못한 위치에 뚫린 비밀 출구로 솟아올라 태국군의 측면과 후방을 타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군이 점령했다고 믿었던 고지에서 밤만 되면 캄보디아 깃발이 다시 휘날리는 미스터리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준비 위에 캄보디아군은 소프트웨어적인 전술의 혁신을 더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철저한 무선 침묵과 아날로그 통신 방식의 회귀입니다. 현대전에서 통신 감청과 신호 정보 수집은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태국군은 고성능 전자전기를 동원해 국경지대의 모든 전파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캄보디아군은 이 그물을 비웃듯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캄보디아 지휘부는 휴대폰은 물론이고 군용 무전기 사용조차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베트남 전쟁이나 그 이전의 전쟁에서나 볼 법한 인편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훈련된 전령들이 숲길을 달려 명령서를 전달하고 북소리나 휘파람 그리고 사전에 약속된 수신호를 통해 공격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태국군의 최신형 도청 장비는 숲속의 새소리와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잡아낼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눈과 귀가 모두 먼 상태로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이 아날로그 방식의 침묵 앞에서 무력화된 것입니다. 또한 캄보디아군의 기동력은 태국군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국군은 도로망에 의존해야 하는 트럭과 장갑차 중심의 기동을 펼쳤지만 캄보디아군은 현지 지형에 통달한 보병들의 도보 이동을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덥고 습한 정글에서 중장비를 갖춘 태국 병사들의 이동 속도가 시속 2km 미만으로 떨어질 때 가벼운 무장과 샌들을 신은 캄보디아 게릴라들은 숲속을 가로질러 시속 3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전술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캄보디아군은 태국군의 포위망이 좁혀오기 전에 이미 포위망을 빠져나가 태국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고립된 소부대를 각계격파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들의 신출귀몰한 움직임에 태국군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전방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비대칭성 역시 이 전쟁을 묘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부족한 화력을 메우기 위해 국경지대 전역을 거대한 지뢰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지뢰는 국제협약으로 금지된 대인 지뢰부터 불발탄을 재가공한 급조 폭발물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캄보디아군은 태국군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뿐만 아니라 우회로와 식수원 근처,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버리고 간 가짜 진지에도 부비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지난주에만 태국군 수색대원 10수명이 지뢰를 밟아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부상병의 발생은 전사자보다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부상병 1명을 후송하기 위해 최소 4명의 전투병력이 붙어야 하고 헬기를 띄워야 하며, 이는 또다시 캄보디아군의 공격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병사들의 발목이나 하체를 겨냥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인하지만 적의 전투 의지를 꺾고 자원을 소모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게릴라 전술이기도 합니다. 태국 지상군 지휘관들은 상부의 독촉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방콕의 사령부는 지도 위에 선을 그으며 진격을 명령하지만 현장의 지휘관들에게는 한 발짝을 내디디는 것 자체가 죽음과의 도박입니다. 숲은 너무 깊고 적은 보이지 않으며 하늘을 나는 F-16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나갈 뿐 눈앞의 부비 트랩을 제거해주지는 못합니다. 태국군이 자랑하는 기계화 부대의 화력은 캄보디아군과 조우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데 적은 결코 정면 승부를 걸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태국군이 지쳐서 경계를 늦추는 순간을 노려 기습적인 박격포 사격을 가하고 다시 숲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식의 치고 빠지기 전술이 수일간 반복되면서 태국군의 탄약 소모량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지만 전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태국이 원했던 단기 결전이 아니라 캄보디아가 의도한 장기 소모전의 넷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태국은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공중에 뿌리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태국의 국력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캄보디아군 사령부는 병사들에게 우리는 이길 필요가 없다. 그저 저들이 지쳐서 돌아갈 때까지 버티면 된다. 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인내심 대결에서 조급한 쪽은 분명 태국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 교착 상태는 이제 전장의 범위를 넘어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경제와 정치의 영역으로 불똥을 튀기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이자 양국 지도부의 멱살을 쥐고 있는 진짜 이유. 바로 국경 도시 포이펫의 카지노 자본과 얽힌 검은 커넥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장의 포성이 깊은 숲을 넘어 국경 도시 포이펫의 화려한 네온 사인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국 군부가 지지부진한 전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작전명 강철 주먹의 타격 목표를 캄보디아군 은신처에서 캄보디아 경제의 심장부로 돌렸음을 의미합니다. 태국 안보사령부의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숲속에 숨은 게릴라를 한 명씩 사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들을 움직이는 자금줄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겟이 바로 포이펫의 카지노 단지입니다.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거대한 유흥도시는 캄보디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화벌이 수단이자 캄보디아 지배 엘리트층, 특히 훈센 가문의 비자금과 깊게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직접적으로 호텔 건물을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카지노 단지로 들어가는 전력 공급망과 주요 도로 그리고 물류 창고를 정밀 타격하여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지도부에게 전쟁을 계속한다면 당신들의 금고가 텅 비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 포이펫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이곳에 성업 중인 200여 개의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의 80% 이상이 국경을 넘어오는 태국인 관광객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최근 자국 내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의 경제적 이권은 이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군사적 타격까지 더해지자 캄보디아 지도부는 이를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국가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의 공습에 맞서 결사항전을 외치며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사유재산과 이권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를 향해 태국이 민간경제시설을 파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피해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전은 태국의 군사작전에 도덕적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캄보디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출혈은 태국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돈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분쟁에 투입되는 비용은 태국 재무부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가 한번 출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비와 연료, 무장 비용을 포함해 수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70회에 달하는 출격 횟수를 고려하면 태국은 매일 허공에 막대한 예산을 태워 없애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국경 무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태국 측 국경 도시들의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교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무역 손실과 관광 수입 감소는 이미 100억 바트, 하나로 약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셈법의 한가운데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서 있습니다. 그녀가 처한 정치적 상황은 전장보다 더 위태롭습니다. 최근 불거진 녹취록 유출 사건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이번 전쟁은 그녀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군부와 보수 강경파는 캄보디아를 확실하게 굴복시켜 태국의 국격을 세워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물러선다면 태국은 영원히 캄보디아의 도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확전을 요구합니다. 반면 경제계와 서민층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을 우려하며 조속한 평화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 주민들의 민심 위반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캄보디아군의 포격뿐만 아니라 태국군의 오폭이나 작전상 필요에 의한 민간시설 파괴로 인해 집과 농토를 잃은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다던 군대가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원성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군부를 통제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달래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녀가 만약 섣불리 휴전을 제안한다면 군부와 보수층으로부터 나약한 지도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정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을 계속 끌고 간다면 경제 파탄과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태국 정부가 국경 피해 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 재정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태국은 군사적으로는 제공권을 장악했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스스로 쳐놓은 덫에 걸린 형국입니다. 전선은 고착되었고 양측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어느 쪽도 먼저 총을 내려놓을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승리라는 간판이 필요하고 캄보디아는 생존이라는 실리가 필요합니다. 이 치킨 게임이 계속되는 동안 국경의 숲은 불타고 있고 양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광기 어린 대치 국면이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과 맞물려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더 큰 폭풍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뿐입니다. 과연 이 출구 없는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전쟁이 가져올 미래의 시나리오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냉혹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이 국지전이 동남아시아 안보지도 전체에 미칠 파장과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예측해 볼 차례입니다. 단순한 국경 분쟁처럼 보이는 이 싸움의 배후에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의 압도적인 공군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은 중국과의 깊은 유대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캄보디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신형 다연장 로켓과 대공포 시스템의 상당수는 중국제이며 유사시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훈센 가문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제 무기체계와 군사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분쟁이 장기화되어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지원이 노골화된다면 태국 역시 미국에게 더 강력한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이 미중 패권 경쟁의 또 다른 대리전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미 주변국인 베트남과 라오스도 국경 경비를 강화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세안 전체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향후 48시간의 시나리오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태국 공군이 예고한 철권 작전이 실행되어 포이펫의 카지노 단지와 캄보디아군 보급로가 파괴된다면 캄보디아는 더 이상 수비적인 게릴라전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국경 인근에 배치된 사거리 40km급 이상의 장사정포와 로켓을 이용해 태국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민간인 거주지와 산업시설을 향해 보복 포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장은
국경 120km의 구간을 넘어 양국 내륙으로 확대되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태국군은 제공권을 이용해 캄보디아의 포병 원점을 타격하겠지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쏘고 숨는 방식의 캄보디아 포병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상대방의 영토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하며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는 공포의 악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인명적 피해를 입히는 공멸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뼈저리게 배워야 할 군사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만능주의의 함정입니다. 21세기 현대전에서 드론과 스텔스기, 그리고 정밀 유도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아무리 첨단 기술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와 지형을 이용한 재래식 전술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태국의 F-16은 하늘의 제왕이었지만 땅의 주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전투기가 아무리 폭탄을 쏟아부어도 결국 깃발을 꽂고 땅을 지키는 것은 진흙탕 속을 기어가는 보병의 몫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지형 숙달과 결사, 항전의 의지, 그리고 민첩한 전술 변화를 통해 기술적 열세를 극복하고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군사전략가들에게 하이테크 군대가 로우테크 적을 상대로 얼마나 고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연구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자존심과 생존의 충돌입니다. 태국은 동남아 군사 강국으로서의 체면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승리가 필요하고 캄보디아는 경제적 이권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패를 가리기 위해 더 많은 화력을 쏟아부을수록 승리는 양쪽 모두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이 이긴다 한들 남는 것은 폐허가 된 국경과 적대감에 불타는 이웃 국가뿐일 것이며 캄보디아가 버텨낸다 한들 그 대가는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목숨과 경제 기반의 붕괴일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F-16의 폭격이나 대전차 지뢰의 폭발음이 아니라 총성을 멈추고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외교적 용기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양측의 지도부는 평화의 악수 대신 공격 명령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국경의 숲은 다시 어둠에 잠기고 태국 공군기들은 기지로 귀환합니다. 바로 그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캄보디아 병사들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잃어버린 고지에 그들의 깃발을 꽂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태국군은 또다시 폭격을 시작하겠지만 그 깃발은 그들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다시 꽂힐 것입니다. 하루 만에 국경선이 바뀌고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드는 이 전쟁터에서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F-16이 하늘을 지배할지언정 그 아래 피 흘리는 땅을 지배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은 승자 없는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지옥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